지금 유럽 방산 시장에서 충격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라 불리던 F-35. 그 전투기를 선택한 나라, 스위스가 단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계약은 유지하겠다. 하지만 이 가격으로는 어렵다. 취소도 아니고 연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유럽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세계 최강 전투기를 사놓고 이런 말을 해야 했을까요? 성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을까요? 전투기를 샀지만 소프트웨어와 업그레이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 그 불편한 조건이 이제서야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천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KF-21. 이건 단순한 가격 협상일까요? 아니면 세계 무기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가 이런 말을 꺼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고 방산 문제에 있어서도 늘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그런 스위스가 이미 계약을 끝낸 전투기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는 것 자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장은 짧았습니다. 계약은 유지하겠다. 하지만 이 가격으로는 어렵다. 취소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선을 긋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미묘한 여지를 남기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애매함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이 나온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예산 논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F-35는 성능 때문에 선택된 기체입니다. 스위스 역시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가격을 이유로 공개적인 언급을 했다는 건 내부적으로 상당한 불편함이 쌓여 있었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니 그 불편함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전투기를 샀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후였습니다. 유지비,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모든 것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리와 승인을 필요로 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스위스의 고민이 시작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투기를 보유했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 그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 가까웠습니다. 이 지점에서 스위스의 발언은 갑자기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구조를 그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스위스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무기에 의존해온 유럽 전체가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발언이 나온 이후 유럽의 반응이 유난히 조용하다는 점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 격한 반박도 없었고 즉각적인 해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각국의 전문가와 언론에서 비슷한 질문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를 산다는 건 어디까지를 감수하는 선택인가? 우리는 정말 이 무기를 자유롭게 운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한 문장은 유럽 방산 시장 전체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 사이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고 공식적인 언급도 많지 않았지만 저는 그 변화의 조짐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협상이 아니라 무기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발언을 곱씹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이 문제가 단순한 가격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F-35라는 전투기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F-35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 최강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스텔스 성능, 센서 융합, 네트워크 중심 전투.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었고 수많은 나라가 선택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저 역시 성능만 놓고 본다면 이 전투기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전투기를 사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고 소프트웨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는 항상 승인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F-35는 하나의 기계가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드, 데이터 링크, 업그레이드 일정. 이 모든 것이 제조국의 통제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전투기를 운용하는 나라가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소프트웨어 문제였습니다. 현대 전투기에서 소프트웨어는 성능 그 자체입니다. 어떤 기능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무장을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지 모두 코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드에 대한 접근과 수정 권한이 제한된다면 전투기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이 지점에서 스위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어렵다. 저는 그 말이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구조 전체를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뿐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관계와 의존까지 포함한 계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런 구조는 중립을 중시하는 스위스에게 특히 더 민감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전통, 외교적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태도. 그 기준에서 보면 전투기 한 기종에 모든 것을 맡기는 선택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스위스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F-35를 선택한 다른 나라들 역시 비슷한 조건과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능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불편함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그 뒤에 붙은 조건들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불편함이 단순한 불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언젠가 반드시 더 큰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자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전투기 성능이나 가격의 문제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기술의 영역을 벗어나 점점 정치와 선택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를 산다는 행위가 이렇게 많은 조건을 동반한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수단이고 유사시 국가의 마지막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무기를 다른 나라의 승인 없이는 온전히 운용할 수 없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는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스위스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 전투기는 더 이상 철과 엔진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전투기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어떤 기능이 활성화되는지, 어떤 무장이 언제 허용되는지, 심지어 작전 환경에서 어떤 데이터가 공유되는지까지 모두 코드와 승인 절차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무기를 소유하는 개념 자체를 바꿔놓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전투기를 운용한다는 건 일정 부분 통제권을 공유한다는 뜻이 됩니다. 평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순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도 과연 자유롭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을지 저는 그 질문이 유럽 각국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중립을 중시해온 나라입니다.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기울지 않으려는 선택을 반복해왔고 그 기준은 무기 도입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스위스가 F-35 계약을 두고 공개적인 고민을 드러냈다는 건 이 문제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원칙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주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이 누군가의 허락 아래에서만 유효하다면 그건 완전한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그 선택은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같은 구조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불편함이 이제야 표면으로 올라온 결과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한 문장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묵혀있던 질문을 꺼내는 계기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를 감수하고 어디까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이제 특정 국가만의 고민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공유하게 된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민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반드시 기존의 강자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발언을 단독 사건으로 보기에는 이어지는 반응들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선언은 없었지만 유럽 곳곳에서 비슷한 질문들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조짐이 기사 한두 개가 아니라 분위기 전체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투기 계약은 외교와 안보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을 꺼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토론, 의회 질의, 언론 분석을 따라가다 보니 공통된 불편함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가격 통제, 장기 의존. 표현은 달랐지만 질문의 방향은 거의 같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이 문제가 특정 이념이나 정파의 주장으로 치부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가르는 논쟁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미 한 번 선택이 끝난 문제조차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유럽의 안보 환경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었고 공급망과 에너지 문제는 곧바로 군사력과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무기를 어디까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지는 이전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스위스의 발언을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흐름의 일부로 만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논의가 미국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고 있었고 F-35의 성능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하나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스위스가 먼저 말을 꺼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중립을 중시하고 외부 의존에 민감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뒤를 잇는 침묵 속에서 다른 나라들 역시 같은 계산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스위스는 빙산의 꼭대기였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큰 질문들이 쌓여 있었고 이제 그것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특정 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방산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의 선택이 불편해질수록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직 이름을 명확히 부르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미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하나의 흐름이 분명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선택이 틀렸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선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단계는 늘 비슷합니다.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는 일입니다. 유럽이 갑자기 미국 무기를 버리려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동맹은 여전히 중요했고 안보 구조 역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대안을 찾는다는 건 기존 선택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저는 유럽이 바로 그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기종, 하나의 나라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싶어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준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비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쌓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초기 도입 가격뿐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유지와 업그레이드까지 포함한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둘째는 운용의 자유였습니다. 필요한 기능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함께 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미 완성된 무기를 사와서 그대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개선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는 이 조건이 등장하는 순간 논의의 방향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기준들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불편함이 구체적인 질문으로 정리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후보들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강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있던 나라들도 비교 대상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유럽 방산 시장의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가장 강한지를 묻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누가 함께 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미세했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선택은 없었고 구체적인 협상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안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전과는 다른 단계로 넘어왔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곧 예상하지 못한 이름을 끌어올릴 거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안을 찾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누구일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 방산 시장에서 논의의 중심에 서 있던 나라들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그리고 일부 유럽 내부 국가들. 저는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따라가다 보니 예상과 다른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분석 기사와 전문가, 코멘트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걸 보며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KF-21이라는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저 역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KF-21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기체이고 F-35와 같은 급으로 직접 비교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도나 실전 배치 경험에서도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급이 단순한 참고 사례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이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찾고 있던 대안은 단순히 지금 가장 강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건에 더 가까웠습니다. 가격, 운용의 유연성, 그리고 무엇보다 협력의 여지. 이 기준에서 보면 KF-21은 전혀 엉뚱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KF-21은 완성된 결과물이기보다는 아직 성장 중인 기체입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무기가 아니라
함께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유럽이 찾고 있던 새로운 기준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이 전투기가 특정 국가의 통제에 완전히 묶여있지 않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기술 협력, 공동 개량, 장기적인 파트너십. 이런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단순한 기체 성능 평가를 넘어 관계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이나 선택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산 시장에서 이름이 언급된다는 건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국이 더 이상 주변부의 관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했습니다. 과장도 없었고 선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방향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강한만을 기준으로 3던 시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장으로. 그리고 그 질문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대답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KF21이라는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한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하나씩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성능만 놓고 보면 이 전투기가 세계 최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스텔스 완성도, 실전 배치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 이 모든 면에서 이미 앞서 있는 기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이 이름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사실은 다른 기준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가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저렴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뿐 아니라 유지와 개량에 들어가는 비용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지금 유럽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가야 하는 무기라면 처음 가격보다 이후의 흐름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눈길을 끈 건 운용의 유연성이었습니다. KF21은 아직 성장 중인 기체이기 때문에 운용 개념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무장을 어떻게 통합할지, 어떤 전술을 중심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해 협의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이미 완성된 기체들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관계의 형태였습니다. KF21을 둘러싼 이야기를 보면 항상 협력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기술 이전, 공동 생산, 공동 개량. 이건 단순한 수출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구조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유럽이 왜 이 전투기를 대안의 하나로 바라보기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기를 산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들여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 전투기가 만들어지는 방식, 개량되는 속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구조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KF21은 이 과정에 외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비교적 넓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방성이 지금의 국제 환경에서는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특정 강대국의 전략과 직접적으로 묶이지 않는다는 인식은 유럽 국가들에게 심리적인 여유를 제공합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실제 선택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저는 이 점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KF21의 진짜 경쟁력은 지금 당장의 전투력 수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여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정 가능한 관계.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선택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흐름이 단순한 관심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슷한 장면을 한 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이전의 다른 분야에서 말입니다. KF21 이야기가 갑자기 설득력을 얻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유럽이 이미 한 번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전투기는 아니었지만
그 이전에 한국 무기를 선택했던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저 역시 그 선택들을 가볍게 보았습니다. 가격 경쟁력 때문일 거라고, 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택한 선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따라가 보니 그 판단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력을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큰 혼란이나 지연을 겪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납기였습니다. 계약 이후 실제 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았고 약속한 일정이 비교적 정확하게 지켜졌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전쟁과 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의 유럽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무기는 결국 필요할 때 제자리에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능 역시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최고 성능을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실전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했고 운용 과정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이었습니다. 수정과 보완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사용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값싼 대안이라는 이미지에서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경험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신뢰가 이제 전투기라는 훨씬 더 민감한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럽 입장에서 보면 이 흐름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협력 경험이 있고 조건 조정에 대한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대를 찾는 것보다 한번 함께 해본 파트너를 다시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 점이 KF-21 논의가 공허한 상상이 아니라는 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처음 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납기, 대응, 협력 방식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 있었고 그 경험은 숫자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이야기가 나오자 자연스럽게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발성 관심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신뢰 위에서 시작된 논의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는 보통 예상보다 훨씬 멀리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가 과연 누구를 이기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자 저는 한 가지 오해부터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흐름을 미국과 한국의 대결로 보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느낀 장면은 누가 이기고 지는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 프레임 자체가 이제는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미국의 무기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F-35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능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실제 전장에서의 가치도 분명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부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강함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모든 나라에게 똑같이 편안하지는 않다는 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이 느끼는 불편함은 반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동맹을 흔들려는 시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선택의 여지를 남기고 싶다는 욕구였습니다. 하나의 선택에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국제 정세의 흐름과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갈등은 복잡해졌고 이해관계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기 체계까지 단일한 구조에 묶여 있다는 건 위험 요소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이 유럽 각국의 판단에 조용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승부가 아니라 분산의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하나의 중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던 시대에서 여러 선택지가 공존하는 시대로 이동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하고 기존의 강자들도 다시 평가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시대 자체가 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도 명확해졌습니다. 미국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축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대국과 경쟁하는 위치가 아니라 함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위치.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저는 이 장면이 방산 시장을 넘어 국제관계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기술. 모든 분야에서 단일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기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건 미국이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가 하나의 답만을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지가 늘어났고 그 선택지 중 하나로 한국이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저는 이 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주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제 선택이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왜 지금 이런 변화가 가능해졌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조용한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스위스가 계약을 취소한 것도 아니고 유럽이 새로운 전투기를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준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예전에는 답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가장 강한 무기, 가장 검증된 시스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이 세 가지가 곧 정답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이 무기를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정 가능한 관계인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이 등장하는 순간 방산 시장의 풍경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된 결과물만 내놓는 쪽보다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변화가 조용하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 전환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 논의 속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직 선택된 적은 없습니다. 계약도 없고 확정된 결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불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논의의 대상이 된다는 건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기간에 만들어진 장면이 아닙니다. 납기를 지킨 경험, 협력 과정에서 쌓인 신뢰, 그리고 문제를 함께 조정해왔던 기록들이 하나씩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저는 이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전이 아니라 조용한 축적의 결과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가 이겼다는 결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밀려났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계가 하나의 답만을 고집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지가 늘어났고 그 선택지 중 하나로 한국이 자연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변화입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KF-21이 실제 선택으로 이어질지 역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가 무기를 바라보는 기준은 이미 이전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당장 큰 소리로 선언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조용한 질문 하나, 애매해 보이는 발언 하나, 그리고 그에 대한 공감이 쌓이면서 말입니다. 스위스의 한 문장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에게는 이미 다음 선택의 출발점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놓여 있다는 사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